이렇게 김영옥은 정치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가 싶었지만 매일같이 협박 전화에 시달리며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껴 한국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1973년 김영옥은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3년 뒤인 1976년 10월, 미국 대형 언론사인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에서는 무려 10년에 걸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바로 코리아 게이트라고 불리는 불법 로비 사건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 독재, 인권 탄압과 같은 반민주적인 행동들을 문제 삼았던 미국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동선을 앞세워 미국 정재계에 엄청난 액수의 불법 로비를 했다는 보도였죠. 자, 이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배경을 잠깐 볼까요? 유신헌법, 인권 탄압, 이와 같은 반민주적 정치 행보를 보이는 박정희 정권에 꾸준히 불만을 느끼던 미국. 게다가 냉전 체제까지 완화가 되어가는 시기였기에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군사 원조를 지속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던 결정적인 명분, 바로 경제성장이었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안보 불안에 빠짐과 동시에 대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한강의 기적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온전히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될 수 없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명분이었던 경제 성장은 브레이크가 걸릴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정재계 불법 로비를 통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줄이고 한미 관계를 회복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보부 소속이었던 김상근 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하여 추가적인 폭로를 합니다. 이른바 백설작전. 중앙정보부에서 미국 의회를 포섭하여 친한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거기에 미국 중앙정보국이 청와대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돌이키지 못할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게 되자 김영옥은 직접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공개적으로 프레지던트 박을 비난했죠. 죄송합니다. 바로 프레지던트 박 대통령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비극으로 만들고 있는 자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김영옥은 청문회에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부정 시절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온갖 불법적인 악행들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했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김영옥은 박정희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는
회고록을 집필하여 그를 더더욱 압박했고, 박 대통령은 화가 단단히 났지만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해 김행옥에게 화해하자 라며 몇 번이나 귀국을 권했는데요. 그러나 김행옥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한국에 다시 돌아갈 리가 없었죠. 이 무렵 한국에서는 앞선 일들로 인해 중정부장이 교체되었는데요. 1976년 12월 제8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한 그 인물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 동기였던 김재규 부장. 박 대통령은 정보부장으로 새로 취임한 김재규에게 첫 번째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건 바로 김영욱의 회고록 출판을 막고 그를 한국으로 데려와라 라는 임무였죠. 방법을 고민하던 김재규 부장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당시 김영욱은 새롭게 제정된 반국가행위로 인한 특별법으로 인해 재산이 몰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미국에서 매일같이 카지노에 드나들며 도박에 빠져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기에 본으로 꼬셔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재규 부장은 중앙정보부 윤일균 차장을 보내서 회고록 출판을 중단하고 원고를 넘긴다면 저에게 원고료를 주겠다 라고 설득하여 김행욱을 프랑스 파리로 건너오게끔 유도합니다. 1979년 10월 1일 그렇게 김행욱은 프랑스에 입국하였고, 같은 해 10월 7일 파리에 있는 르 그랑 세르크 이라는 카지노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히 행방불명됩니다. 이때 행방불명된 그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요. 김재규가 보낸 중정 요원들이 김영욱을 한국으로 납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직접 사살했다 라는 일명 오작교 작전, 또는 차지철이 고용한 킬러들이 프랑스 현지에서 암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양계장 분쇄기에 넣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죽은 듯이 조용히 숨어서 살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찌 되었든 김영욱은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영원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이저 청문회 직후 한국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데요. 바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특조법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드리면, 반국가행위자가 외국에 도피한 상황일 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궐석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전 재산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며 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입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특조법을 만든 건데요. 법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지 않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지 전해지는 것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이 특조법이 프레이저 청문회 직후에 제정이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을 대상으로 저격하여 만든 법이죠. 그리고 그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잘 보이고요. 이 특조법은 1996년이 되어서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이 법이 뭐가 문제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반국가행위자 죄상이 현저히 중한이라는 표현의 모호성. 해석에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죠. 김영욱이 미국 청문회에 나가서 박정희 유신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행동을 죄상이 현저히 중한 반국가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전 재산 몰수는 처벌이 너무 과하다. 요즘 시대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딱 그 정도였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미 행방불명된 피고인 김영욱은 출석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고 변호인과 대리인의 입정도 금지한다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궐석 재판이 진행되도록 유도한 것이고, 검사의 진술만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상속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연좌형. 특조법 제10조에 피고인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몰수 대상물의 명의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김영욱 및 그의 가족들의 재산까지 전부 몰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형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소개드렸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특조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근거는 엄청 많습니다. 10개가 넘던데요. 행방불명된 김영욱은 이 엉터리 특조법으로 인해 놀랍게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땐 그게 가능한 나라였으니까요.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엉터리이다, 위헌이다 라고 결정하여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6년에 효력을 상실하고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김영욱은 상속권을 회복하여 그의 가족들이 대리인으로 진행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녹음하기 전에 제가 미리 대본을 어느 정도 메모해 놓았는데 약 15분 정도의 분량이었거든요. 그런데 녹음을 하다 보니 계획보다 2배나 길어져서 영상도 2개로 나누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정부의 핵심 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와 남산 멧돼지 김영욱 부장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